학습만 하던 이 AI가 문제풀이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문제 풀려면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장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우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입니다. 뭐 세계 1, 2등 기업 2개 있잖아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깨고 워낙 좀 파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S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다양한 이제 주식 관련된 내용들 좀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도주는 어떤 업종인가요?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뭐 요즘에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이제 이게 좀 주식하는 거 맞냐 하는 소리 좀 들을 정도로 너무 이제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도체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거든요. 되게 뜨겁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지금은 다 어딜 가나 들리는 게 다 이 반도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뉴스를 틀어도 반도체, 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요즘에 주식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들어봐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딜 봐도 확실히 좀 가장 뜨거운 업종,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일단 반도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AI 쪽으로 이제 쏠림이 되게 심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오르는 것도, 이 AI가 결국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능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칩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반도체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 그 비싼 가격에도 많은 빅테크들이 서로 살려고 난리였는데,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해졌냐면, 추론용 칩이라, 이제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학습만 하던 이 AI가 문제풀이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문제 풀려면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장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우리 기억한다는 그런 뜻에. 우리 한국은 이런 연산하는 것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입니다. 뭐 세계 1, 2등 기업 2개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갑자기 최근에 늘어나면서 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불을 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AI가 아니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반도체 여러분들 뭐 매일 접하고 계세요. 보이진 않는데 여기 스마트폰에도 반도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 앞에 있는 뭐 카메라에도 들어가 있고, 뭐 사실 안 들어간 건 없는데 그 수요는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촉발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좀 깨고 워낙 좀 파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AI가 이제 반도체 주가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주식의,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죠. 전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3천조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여기에 3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막대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 이제 반도체 열풍 때문이고, 그걸 사실 이제 촉발한 건 결국 AI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I가 아주 긍정적인 코스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흐름일까요? 아니면 과열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계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짧게 보면 너무 이게 가파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42.19km 마라톤을 만약에 뛴다고 가정하면, 지금 사실 이제 길게 보면은 아직은 저는 좀 초기라고는 보지만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처음부터 막 치고 나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좀 지치죠. 그래서 물도 좀 마셔야 되고 약간 속도 조절, 페이스 조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온 건 사실이지만, 이 긴 레이스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레이스 끝은 사실은 뭐 마라톤은 정해져 있지만 반도체 레이스가 어디서 끝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가봐야 되는 길이고, 이 AI,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AI 투자하는 거,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여러분 많이들 쓰시는 오픈 AI의 챗GPT,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이 기업이 최근에 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이나 테크 기업들한테 나 너네 반도체 사고 싶다 이렇게 구매한 계약이
그냥 총 그냥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가까이 돼요. 그냥 상상이 안 가시죠? 2천조라는 단위 자체가. 그 정도로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쪽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이게 1년 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레이스는 되게 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25년도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29년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모르지만 이제 분명한 건 지금이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나 에너지 인프라 업종이 새 주도주로 거론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올해 연초부터 이 변압기라고 그러죠, 전력기기.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들이 오른 것도 똑같아요. 사실 반도체 때문에, 아니 그 AI 때문입니다. AI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거기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갑자기 셧다운 되면 안 되죠.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계속 끊임없이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근데 그 전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여기 뭐 스마트폰처럼 충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력은 이제 송전망을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먼 데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LNG 발전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거기 생산된 전기를 이 데이터 센터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송전망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전력을 보낼 때는 반드시, 원래 보통 전력이라는 게 교류로 좀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전력을 보낼 때는 변압을 해줘야 돼요. 이 직류로. 그래야 이 전력 손실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변압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받을 때는 다시 교류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가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지금도 설치되고 있죠. 여기에 변압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이 전력망을 깐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그 전력을 되게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 거예요.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교체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선은 많이 필요하죠, 이 전력망은. 근데 또 하필 너무 노후화됐고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는데, 또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 중에 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변압기를 굉장히 좀 잘 만드는 이 국가 중에 하나로 최근에 급부상을 했고,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실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필요한 이 변압기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사실 연초 대비해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뭐 끝없이 좀 상승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딱 그냥 주문을 딱 하면, 언제 이게 그냥 그 우리가 흔히 이 택배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쿠팡에다 주문하면 빨리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쿠팡이 주문하면 뭐 하루 안에 오긴 하지만, 이 변압기는 지금 주문하면 오래 걸리면 5년까지 걸린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는 적은데 수요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 그게 이제 지금의 약간 전력기기 그쪽에 관련된 거고, 또 에너지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인 게, 방금 제가 변압기 말씀드렸지만 그걸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기가 생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은 원전도 있고 LNG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지금 가장 이제 뜨거운 쪽은 원전 같아요. 원전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를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투자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는 원전주가 어떻게 보면 그 AI랑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주도주라기보다는 올해 연초부터 AI 사이클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보다 훨씬 먼저 이쪽 그 업종들이 더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뷰티와 의료관광 업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K뷰티나 의료관광 업종이 이제 올해만 이렇게 부각된 건 아니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K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관광으로 오면서 또 이제 약간 소문이 났던 게, 아니 한국에 왔더니 의료비가 왜 이렇게 싸냐. 특히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 능력도 엄청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피부과 가면 피부 미용 이제 시술을 할 때 간호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의사가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의사가 시술을 하는데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일본의 뭐 도쿄라든가 영국의 런던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사실 이제 그 옛날에 어떤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 나온 것도 제가 갑자기 좀 기억이 나긴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한국에 이제 온
온 거예요. 이 피부과를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영국의 런던에서 먹는 샌드위치 좀 약간 비싼 게 한 3만 원 정도 한대요. 그 값으로 그냥 시술 한번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싼 거죠.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데 3만 원?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그런 경쟁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싸다고 뭐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의사가 해요. 그러니까 품질은 되게 좋은데 가격은 싸고 가성비가 너무나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고 저기 동남아에서도 오고 저기 명동 가보시면 그냥 아침에 피부과에 이렇게 이 티켓 끊고 이게 대기하고 있는데 다 외국인이래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뜨거워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지금 이제 그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더 이 화랑을 좀 보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캐대언까지 이제 터져버렸죠. K-팝 데몬 헌터스가 터지니까 한국에 더 많이 관광하고 야 근데 한국에 기왕 온 김에 한국에 지금 제일 잘하는 게 피부과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 왔다가 피부과 가서 잠깐 또 시술 받고 근데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이 시청하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당연히 예뻐지고 싶고 좀 젊어지고 싶고 그죠? 피부가 이렇게 주름지면 피고 싶고 누구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에는 생각 안 하다가 그런 피부과 시술을 한번 받고 나서 정말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거나 누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가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건 외국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가성비도 좋은데 시술 능력 좋고 우연한 계기에 와서 하고 갔는데 이제 본국에 돌아갔더니 너무 좋은 또 평가를 받아요. 막 주변에서 야 부럽다. 그럼 다시 오게 됩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K뷰티 의료관광 이쪽은 이런 이제 한국만의 또 약간 이런 독특한 그런 좀 특징과 캐대언 효과 이런 것들이 잘 가미되고 또 인간의 욕망까지 이게 적절하게 버무러지면서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꾸준히 매수 중이신가요? 뭐 제가 매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 지금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좋았던 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업종 맞습니다. 대부분 뭐 가장 많이 산 게 반도체, 뭐 전력기기, 원전. 최근엔 조금 이제 저기 K뷰티나 의료관광은 조금 최근에는 좀 안 사고 있지만 여기 워낙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들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뭐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요 외국인 투자들은 이 업종들을 그동안 좀 많이 산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서 오래 사고 말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늦긴 했지만 개인 투자분들도 요즘에 워낙 이 주식시장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 좀 약간 따라서 좀 저는 좀 그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부상할 주도 섹터는 어떤 분야인가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주도 섹터들이 몇 군데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업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 중에 어느 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번 좀 상승장의 사이클은 저는 일단 반도체론 좀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가장 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오르지 못했지만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주도 섹터로 일단 이제 부상할 수 있는 쪽은 저는 좀 약간 그 제약주, 그러니까 대형 제약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런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이오는 많이 갔는데 그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그 이 제약회사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주가 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그들도 신약 개발도 되게 잘하고 있고 FDA 승인받은 기업도 있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좀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해외에 유명한 그런 이제 제약사들이 약을 직접 만들진 않고요. 이렇게 뭐 설계를 하거나 뭐 개발을 하죠. 개발한 거를 실제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을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선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으로 뭐 고령화도 되고 근데 대형 제약사는 계속 신약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직접 만들기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런 외주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덱스의 어떤 이제 가치는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데 만약에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또 최근에 금리도 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해보면 한번 대형 제약주에도 약간의 좀 무리전은 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새롭게 좀 부상할 주도 섹터로는 일단 대형 제약사를 한번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주식 투자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가방 있죠, 가방. 이 포트폴리오 가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거기죠.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나 흔히 뭐 미술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포트폴리오로 하는데 하나가 아니죠. 그런 작품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면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다양하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격언처럼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내가 이제 구성한 어떤 이제 뭐 이 주식 계좌가 있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기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게 또 주식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별로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 뭐 비트코인도 있어요. 그럼 각각이 다 이게 포트폴리오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자산별로도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좁은 의미로 개별 기업으로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자산별로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국가별로 나눌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한 이제 개념을 좀 붙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이제 선택한 어떤 자산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선택지다. 이 선택지의 결과물이 여기 이제 계좌나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공통된 원칙이 있나요?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되게 원칙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은 대부분 이제 어떤 노하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을 뭐 만약에 내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냥 뭐 삼성전자 좋으니까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또 하이닉스 사고, 야 반도체가 다 좋대 그럼 반도체만 사고 막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는 약간 분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실 포트폴리오는 배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이제 잘하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반도체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포트폴리오 운영의 뭐냐면, 내가 1억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70을 담는데 의도적으로 30을 반대편을 담아야 돼요. 방어 목적으로. 왜냐면 약간 반도체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가 영원히 오르진 않거든요.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좀 빠질 때 반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최근에 빠질 때 약간 올라가는 섹터가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요새 뭐 엔터주들 같은 거, 엔터나 화장품주들이 반도체가 힘을 낼 때는 잘 못 가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대 포지션을 여기다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균형이 좀 맞아요. 근데 내가 주력인 게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뭐 엔터나 화장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포트폴리오 그냥 다 반도체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산 효과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트폴리오가 좀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별로도 요즘에 워낙 미국을 다들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히 대학생분들은 거의 미국 주식 하시더라고요. 국내 주식 잘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사실 너무 한쪽 국가에 집중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을 그냥 뭐 M7이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 많이 투자들 하시지만,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뭐 예를 들면 7, 80 정도 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한국 코스피나 한국 기업을 한두 개 넣는 것도 되게 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국가별로도 약간 분산 투자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새 미국도 굉장히 좋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래서 미국에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 한국
미국을 좀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미국에서도 좀 성과가 좀 괜찮을 만한 기업들이 한두 개 보이면 뭐 안 보이면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깔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떠오르는 자산이 사실 금이거든요. 금이 정말 이제 대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금을 의도적으로 또 편입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금은 사실은요 방어거든요. 내 자산을 방어해줘요. 왜냐하면 물가 오를 때도 방어를 해주고 금리 떨어져도 방어해주고, 그리고 요새 또 세상이 되게 막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이죠. 예, 주가 흔들릴 때도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식만 너무 일변도로 갖고 있으면, 근데 내가 주식을 중장기 투자해요. 뭐 몇 년 나는 가져가겠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중간중간 뭐 사고 팔기 되게 어렵거든요. 샀다 팔았다 이 타이밍 잡기도 어려운데, 근데 빠질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주식 빠질 때 뭔가 보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뭘까? 그 대표적인 게 채권하고 이제 금 같은 건데, 얘네들을 좀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자산이죠. 주식 안에서가 아니라 주식과 완전히 다른 자산을 한두 개. 근데 요즘에 이제 금이 굉장히 대안으로 떠오르니까 뭐 사실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약간 디지털 금 같은 이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구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저는 좀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냥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게 그 다른 자산, 좀 반대되는 자산이나 반대되는 약간 성향이 이런 쪽으로, 아니, 반대되는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할해서 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 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3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떤 구성이 적절한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3천만 원이 평균이에요. 제일 그게 많기 때문에 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억은 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3천만 원으로 구성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주식 비중이 높은 게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현금 가치는 자꾸 높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게 좋고, 다만 이제 현재 요즘에 워낙 국내 증시가 좀 지난 몇 년간 안 좋다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높은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저는 한 7 정도,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을 한 3 정도, 한 2 정도, 그리고 금을 한 10 정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7대 2대 1 정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뭐 다른 뭐 선택지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S&P 500 있잖아요. ETF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20 정도 해놓으시고, 금 10%, 금은 이제 ETF도 있어요. 금도 뭐 직접 현물 사기 어려우니까 금 ETF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30% 정도를 두 개를 딱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 70에서 저는 절반 정도는 반도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반도체 세상이고,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저는 계속 주도할 거로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70에 35면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정도를 반도체로 좀 담아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좀 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주식 부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35 중에 이제 일부를 뭐 증권주 같은 거, 정부 정책의 수혜주거든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캐대온 효과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K-팝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해서 뭐 매력적인 이제 또 가격까지도 온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엔터주들도 한 일부 이렇게 좀 편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가장 이제 못 올랐던 것 중에 좀 소외받았지만 좀 괜찮아질 만한 게 자동차. 한국 뭐 아시죠? 현대차, 기아가 진짜 관세 때문에 주가 못 올랐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되게 안정적이죠. 돈 잘 벌어요. 관세 때문에 못 올랐던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를 조금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하시고 일부를 이렇게 증권, 엔터, 자동차 쪽으로 각각 성격은 다 다르죠.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S&P 한 20 정도, 금 한 10% 이렇게 좀 분산하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한가요? 이게 이제 해외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바뀐 경우도 있어요. 해외 주식을 위주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는 거의 해외 주식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 70에서 80 정도를 그냥 미국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고, 다만 100%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100%보다는 한 70에서 80 정도를 미국 하시면서 10에서 2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금 같은 거, 저는 금은 꼭 좀 편입하셨으면 좋겠고, 금 10, 국내 주식 10 이것도 괜찮고, 금 10, 국내 주식 20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해외 주식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저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 같아요. 해외 주식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냥 미국 주식에 저는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해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70에서 80 정도를 미국으로 하시고, 근데 반대로 국내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내 비중이 높아야 되겠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은 저는 좀 일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해외가 없다 그러면 20 정도는 의도적으로라도 해외 주식,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으로 빼셔가지고 뭐 S&P 500으로 하셔도 되고 기업을 선정하셔도 돼요. 근데 미국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공부가 돼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잘 되는 어떤 그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 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모르고는 한국 주식도 사실은 주도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결국엔 이 미국 주식도 이렇게 일부만큼이라도 뭐 한 20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점검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냥 매일매일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그렇게 매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변경하면 이게 기준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 분위기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주 점검, 이게 정답은 없어요. 자주 점검한다는 뭐 그런 기준점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종목들을 잘 좀 구성을 해놨으면 그 종목들이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보유해 나가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생길 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들여다는 보겠죠. 이렇게 뭐 오늘 주가 어땠고 이런 건 보시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가가 큰 변화 없거나 이렇게 제 갈 길을 잘 간다면 뭐,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을 좀 괜찮아 보여서 투자를 했는데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의도랑 다르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안 갈 수는 있어요. 뭐 몇 달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가는 안 갔지만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한다는 개념은 결국엔 그 어떤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는 그건 정해진 게 절대 없고, 내가 투자했던 이 포트폴리오 이런 구성들을 내가 지금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조건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바뀐다면 뭐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해야 돼요. 점검은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실제로 포트를 바꾸는 그런 액션들은 자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어떤 변수들이 생길 때 하면 된다. 근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금이 지금은 좋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갑자기 이제 지금은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안 좋잖아요. 분위기도 막 트럼프도 그렇고. 근데 그거랑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막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미중 갈등이 해소되고, 이런 금은 폭락해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조건이 바뀌었죠. 그럼 금을 털어야죠. 그럴 때. 근데 그런 조건이 생길 때 그러니까 점검은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점검하냐면 포트폴리오 점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점검하셨다가 바뀌었을 때 정리하시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꾸준히 그냥 보유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은 뭐 자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정될 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맞나요? 시장이 조정될 때는 이것도 약간은 일부 바꾸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시장이 그냥 조금 빠진 게 한 번씩 확 빠질 때는 종목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동안 잘 달리던 기업들이 갑자기 힘을 잃고 못 올라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새롭게 막 주도주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포트도 거기에 맞게 좀 바꿔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전혀 변한 건 없어요. 주가만 빠졌지. 그러면 굳이 안 바꾸셔도 되는데, 뭔가 이제 그런 시장이 큰 조정 받을 때는 일단 바뀌긴 하거든요. 뭔가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런 버핏이 더 좋은 게 보이면 교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시장이 조정받고 이렇게 색깔이 갑자기 바뀌면 내가 다 좋은데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장 조정 구간에서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그런 걸 안 해봤다면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세요. 포트폴리오 그걸 해봐야 또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될 때는 뭐 확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일부 좀 내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바꾸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흔들리고 뭐 강세장에서도 흔들리고 뭐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계속 흔들리는데, 이렇게 이제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왜 흔들릴까 이 원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나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흔들리다가 그냥 강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2,700인데 지금 3,800까지 왔고 거의 4,00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 오르는 배경이 뭘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스피 5,000 보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주식 부양을 좀 하고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AI 수혜를 그냥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다 돈 풀고 있죠. 그래서 돈이 녹아내리니까 금값도 올라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실 주식도 같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지금 뭐가 바뀌었냐?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직도 정부의 주식 부양 의지는 뭐 이제 정권 바뀐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돈은 계속 풀고 있고 거기에 AI 반도체 사이클 이제 시작이고 이 세 가지 축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증시가 좀 한번 크게 빠진다 이랬을 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에 대한 뭔가 기준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면 전혀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가는 흔들려도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좀 주가 빠지니까 아직은 상승이 유효한 장이니까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질 때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 중에서 뭐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뭐 AI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점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예. 정부 정책도 이게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하다 말아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조금씩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는 거를 이걸 일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 뭔가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근데 주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지금 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나 내려가는 사이클의 어떤 기본적인 이 전제가 무너졌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걸 먼저 항상 좀 파악을 하고 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시장 흔들릴 때 종목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막 이게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가진 종목이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면 괜찮아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오는 데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뭐 이유 없이 같이 빠지겠죠. 빠졌는데 삼성전자 실적 여전히 좋고 반도체 사이클 좋고 그렇다면 전혀 그 기준점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수주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뭐 이런 거죠. 테슬라 수주가 또 취소됐다 갑자기. 뭔가 이제 삼성이 그 테슬라의 반도체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뭔가 삼성전자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면 이제 그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아닌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이 기업이나 이 시장이 움직이는 그 중심축 이 추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지 이게 약간 그 방향이 변경된 건지 그거를 항상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두는 게 바람직한가요? 근데 투자 금액을 나눌 때는 일단은 이제 본인의 성향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금액 자체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억대 이상은 모으라 그러거든요. 투자도 되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도 가능하죠. 뭐 1,00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한데 소액으로도 가능한 게 주식의 장점인데 결국 큰 돈 벌려면 이 시드머니가 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가지고 2배 해봐야 100만 원이고 물론 100만 원 가지고 10배에서 1,000만 원 벌면 좋죠. 당연히 기분 좋은데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1,000만 원 됐다고. 근데 1억 가지고 2배 벌면 2억이 되는 거고, 그죠? 10배 벌면 10억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은 저는 좀 억 단위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시드머니 모으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내가 시드머니가 1억이 넘으면 금액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1억 단위면 저는 물론 좀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종목밖에 안 해요. 집중 투자 하시거든요. 근데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이렇게 주식에 아주 뭐 이렇게 고수분이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투자하신 분들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3개에서 4개 종목 정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억이면 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나는 반도체 하나 사겠다.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증권사 한번 투자해 보겠다. 뭐 아니면 나는 은행주를 해 보겠다. 자동차. 이렇게 한 3-4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뭐 각각 2천이든 3천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 이거 근데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사실 뭐 세네 종목 할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에만 뭐 예를 들면 절반을 그냥 놓고 나머지를 이제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기준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건 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약에 1억 이상 된다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금액이 좀 낮아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보통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그 자료 보니까 제일 평균적으로 많은 게 3,000만 원 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대요. 근데 3,000은 그렇게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너무 분산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금액이 좀 적을수록은 그냥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느 특정한 한 개나 두 개 종목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승부를 봐서 이렇게 좀 불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드머니에 따라서 물론 뭐 10억 넘고 20억 넘으시면 훨씬 더 분산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때는 뭐 6개 7개로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이하로는 좀 소수의 기업으로 이렇게 너무 나누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1억 이상부터는 조금씩 뭐 최소 3개에서 많으면 한 6, 7개까지 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어떨까? 다만 자기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해야 되는데 손실 보는 거 좀 싫고 너무 또 한두 개 사는 거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성향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있더라도 1,000만 원에 10종목이면 100만 원씩이니까 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근데 그분은 그게 성향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성향에 맞게 그렇게 10종목 나눠서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금액별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 가장 자주 한다는 뭐 실수보다도 그 매수하실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으세요.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실수란 표현은 그런데 그냥 이제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우리 스마트폰 하나를 고르더라도 정말 신중하잖아요. 뭐 갤럭시 살까 아이폰, 이거 좀 더 싸게 파는 대리점 있나? 이렇게 막 찾아도 많이 뭐 좌표 찍고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되게 신중하게 그래도 최대한 가성비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서치라 그러죠. 검색 도 하고 하시는데 주식 투자 안 그래요. 주식 투자는 일단 좋아 보이면 그냥 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주변에서 누가 이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나면 그거를 좀 뭔가 이거 뭐 누가 또 샀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또 특히 어떤 뭐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정말 주식 할 때마다 막 수익 나는 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막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사버립니다. 그런 이제 실수죠.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이 실제 어떤 이제 슈퍼겜이나 이런 이제 주식의 고수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 개인 투자원한테 알려주고 같이 매매를 해도요 수익이 절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 잘하시는 분은 계속 수익 나는데 옆에 따라해도요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뭔가를 노하우를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어떤 분위기 누가 잘하니까 그냥 저거 사면 수익 나겠지, 되게 매수를 좀 쉽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특히 요즘 같은 장이 그렇죠. 왜냐면 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에 다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전자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전자가 뭐 이제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산다면 누가 좋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좋다 그랬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저 염승환 전문가가 좋다고 했지만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진짜 삼성전자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아?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 있으면 알아보시고, 뭐 없으면 요새 뭐 챗GPT도 있고 정말 좋은 이 정보 창고 진짜 많아요. 뭐 유튜브도 많고. 그러면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또 전문가들을 검색해 보세요. 다 삼성전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내시면 돼요. 그 이틀 늦게 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천천히 하자. 우리가 뭐 진짜 맛집 갈 때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 좀 이렇게 뭔가 좀 디테일하게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되게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그냥 이렇게 매수 버튼을 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가 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기가 한번 또 명백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투자하시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래서 좋구나 지금. 그럼 이게 쉽게 꺾일 게 아닌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냥 하셔도 돼요. 그게 틀리더라도.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사는 거랑 이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꼭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언제 다시 조정하는 게 좋나요?
포트폴리오 비중은 사실 이제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에 한 번씩 갑자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3년도에 그때 2차 전지가 엄청 좋을 때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3년도에는 정말 배터리주들이 정말 뜨거웠죠. 그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제 배터리주들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 안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2차 전지로 정말 포트의 비중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7이고 뭐 예를 들면 은행주가 3 정도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7대 3으로. 그러면 근데 갑자기 2차 전지에서 뭔가 안 좋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좀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실적도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 포트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액과 별개로 내가 너무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다면 이걸 좀 줄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주라든가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이건 시장이죠. 22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물가가 엄청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물가 오르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안 좋아요. 다 예금합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금하지 주식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금리 크게 오르는 거 물가 때문에 그게 2022년 사이클이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파트 값도 빠졌어요. 심지어는. 네. 그 정도로 자산시장이 안 좋을 텐데 근데 뭔가 그런 변화가 생길 때는 주식 비중은 당연히 줄여놔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결국 금액별로도 하나의 좀 조정도 있지만 변화가 생겼을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까 전력기기나 원전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전혀 조절하실 필요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터졌다. 그럴 때 일부 조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가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 잘 구성을 했는데 이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죠. 딱 봤더니 내가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보여요. 요걸 투자하면 훨씬 더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물론 더 좋은데 삼성전자에 뭐 예를 들면 공급하는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회사 주가도 많이 못 올랐는데 앞으로 한 몇 달을 봤을 때 삼성보다 최소한 30-40% 더 오를 것 같아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조사가 끝났으면 전자를 팔고 가셔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조절할 때는 또 한 가지가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더 나은 게 발견됐을 때는 그건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대 수익률이 이게 높다면 그때 또 포트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절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땐 되게 유연하셔야 돼요. 영원히 이 포트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 막 몇십 년 투자한 뭐 코카콜라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그건 코카콜라니까 성공을 한 거지 뭐 영원히 기업이 막 10년, 20년 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비중은 항상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조정을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는 저는 많이들 보셨으면 좋을 게 왜냐면 이제 각각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 쓰시는데 진짜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경제 상황 분석하신 분 있죠. 주식 시황 말씀하신 분 있죠. 조선주만 분석하신 분이 있고 반도체 각각의 특수한 그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근데 그거를 이 보고서란 형태로 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잘 좀 활용하시면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계속 업데이트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라는 건 매번 변하니까 기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 오른 지 한 달 됐어요. 정말 못 갔거든요. 지난 몇 달 못 가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6만 원에서 9만 원 갔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포착할 수 있는 게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이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권사 리포트는 저는 매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걸 꾸준히 봐야 변화가 보여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떤 리포트를 봐요. 그럼 과거의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보다 어느 정도 레벨로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매일 보시다 보면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거 되게 평범하게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면 갑자기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뀌어버린 거죠, 시각이. 그런 경우는 주가 되게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그 리포트 내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나올 때가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는 내용들, 뭐 요새 AI 좋습니다, 뭐 AI 투자 많이 합니다, 이제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고서를 봐도 새롭진 않아요. 근데 이 AI 어떤 투자 말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샘 알트만이 한국 와가지고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지금 갑자기 많은 국가들이 또 AI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샘 알트만이 투자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국가가 또 나와가지고 투자를 더 늘린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면 새로운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말고요, 좀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첨부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파괴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보고서 보면서 제일 좀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되게 안 좋았죠. 전기차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빠졌는데 요새 갑자기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배터리죠.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요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전기를 만들면 저장을 해놔야죠. 왜냐면 뭐 태양광 풍력은 날씨에 따라서 전기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배터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ESS라고 하는데, 근데 이 ESS 장치는 중국이 세계 1등인데 갑자기 미국이 ESS를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중국 거 쓰지 말고, 중국 아니면 우리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 이거 우리나라 ESS 배터리 만드는 기업도 수혜 받겠네. 근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같이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형성됐고, 그 다음에 ESS 이게 왜 또 하나 또 최근에 이슈가 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일부 시간에도 이 원전이나 뭐 전기 얘기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전기를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는 ESS예요. ESS를 딱 깔아놓고 거기다 배터리 저장해 놓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보조 전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AI 수요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내용들도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는데 AI 수혜, 중국 규제 수혜,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수혜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여기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봤을 때는 답답했던 이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를 볼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새로운 내용들, 이런 어떤 스토리다. 2차 전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 좋아질 게 뭐지? 근데 뭐 보고서를 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근데 갑자기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보고서에 담겨서 있다면 이거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좋은데? 그러면 투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결과가 되게 좋았겠죠. 뭐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 회사 생각보다 지금 이번 분기에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도 악재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 악재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면 주가도 반대로 급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거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기존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주목하시고 좀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투자 심리가 이제 흔들릴 때는 대부분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움직일 때요. 뭔가 갑자기. 그리고 뭐 주가가 뭐 예를 들면 10% 올랐다 1% 빠지면 안 흔들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중에 어떤 기업 주가가 5%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투자들이 뭐 주가 오를 때는 그래도 뭐 당연히 주가 오르니까 뭐 기분도 좋고 대응을 좀 잘 하시는 편인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락할 때는 되게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찾아보죠. 이거 왜 이러지? 뭐 내가 모르는 악재 있나? 그리고 감정이 또 휩쓸려요. 이렇게 막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 샀구나. 그래서 제일 좀 피해야 될 거는 그런 주가 급락 나왔을 때 그냥 고민도 안 하시고 파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팔아요. 이거 뭐가 내가 잘못 봤다 이러면서 그냥 비중을 팍팍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트레이더예요. 오늘 사서 뭐 오늘 팔고 단기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시세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뭐 한 3, 4%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5% 빠지고 무조건 손절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산 증식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장기 투자로. 그래서 어떤 기업을 내가 보유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급변동을 할 때
꼭 한번 그거를 바로 매도나 이런 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조사를 하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 얘 왜 빠지지?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텔레그램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뭐 신문 기사에도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검색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신 다음에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일시적인 뭔가 악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건 팔 게 아니라 사야죠.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흔들릴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제일 모를 때가 좀 공포스럽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 계셔야 돼요.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진짜 그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냥 아무 액션이나 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는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주식시장 닫고 주식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세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세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다른 걸 좀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던가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고수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슈퍼개미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자기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뭔가 내용을 몰라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그냥 만화책 봐버린대요. 그냥 차라리 만화책 보는 게 훨씬 낫지. 왜냐면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 그냥 파는 경우도 되게 이게 자기 감정 조절하려고 차라리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요. 아 이건 뭔가 안 좋아. 내용 찾아봤더니 이건 팔아야 돼. 그러면 액션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단지 빠진다는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 투자 의사결정은 하지 말자. 그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삼성전자가 이번 이제 25년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12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죠. 왜냐면 그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죠. 불과 한 분기 전에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를 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정도로 좀 좋고 아마 더 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버는 게 한 30조? 30조 가까이 좀 벌 것 같고 내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50조 넘어갈 것 같고 7년도에 한 60조도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지난 2분기가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고 3분기부터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27년까지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돌아선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냐고 치면 0에서 뭐 예를 들면 10까지 두면 한 2 정도,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이제 초기 국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방향을 보지만 기업의 가치도 방향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제 오르기 시작한 방향이 이제 이 기업이 아니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건지 삼성전자는 계속 내리막길 갔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딱 내리막길 딱 찍고 갑자기 이 친구가 힘을 내가지고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근데 스타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2단계를 점프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 2단계까지 왔고 나머지 8단계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저는 좀 초기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슈퍼사이클의 개념은 뭐냐면 엄청난 수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 못한 수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해드리면 슈퍼사이클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2000년 초반에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아마 기억하시 지금 여러분 다 인터넷 쓰잖아요. 그때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있죠. 95년 후반부터 인터넷 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 쓰지만 그때는 되게 놀라운 기술이었죠. 인터넷으로 세상을 연결할 시대니까 그때 인터넷 하려면 당연히 또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은 모든 산업에 다 투입됩니다. 어느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산업을 다 바꿔버렸죠. 지금 인터넷 안 들어간 산업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까지 연결이 됐던 거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 일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한번 왔고 또 한 번 사이클이 가장 최근의 사이클이 그 2017년 18년에 클라우드 아시죠? 이제 아마존이 지금 클라우드 세계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클라우드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막 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옛날에 어디다 저장했죠?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은 클라우드에도 많이 저장하시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사이클이 왔는데 그때 왜 클라우드 사이클이 폭발했냐면 그때 유튜브 막 뜰 때거든요. 유튜브에 그 막대한 그 동영상이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또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가 폭발을 해버렸죠. 근데 그때
클라우드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이게 그 흔히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폭발하면서 거기에 못 들어가죠. 당연히 반도체. 그러면서 한번 슈퍼 사이클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사이클인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그 전보다 훨씬 파괴적이죠.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가 와버렸죠. 근데 AI가 여러분들 AI를 지금 뭐 챗GPT 쓰고 계시지만 이 AI라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챗GPT랑 대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산업에 앞으로 AI 다 들어갈 거거든요.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산업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진짜 파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건데 이런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AI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시 여기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보면 기존의 두 번의 사이클과 지금 비슷해요. 근데 AI는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투자가 될지.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99년도,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질 때처럼 그 인터넷 그 사이클 터질 때처럼 지금 AI도 저는 좀 비슷한 궤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슈퍼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4년짜리인지 이걸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몇 년 정도 이어질지 그걸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쟁은 필요 없어요. 이미 사이클은 왔고 몇 년 갈까? 요게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나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26년은 지금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계속 좋을 거로 보는 게 수요는 계속 29년까지 좋아요. 좋은데 공급이 언제 느냐가 관건이에요. 공급이 늘면요 이게 수요가 아무리 줘도 공급 과잉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사이클이 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년에는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 짓죠 2, 3년 걸려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27년도도 그렇게 크게 늘긴 어려워요. 근데 27년도는 26년보다 좀 늘어나고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28년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8년이나 29년.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보다 그때 당시에도 수요가 훨씬 많으면 상상 못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이번에 슈퍼사이클은 27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최소는 27년이고 다만 28년과 29년의 변수는 수요는 29년까지 이어지지만 이 공급이 진짜로 28년에 늘어났는데 수요가 그거만큼의 증가분이 못 나온다면 사이클이 또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7년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고 있나요? 하이닉스가 더 좋거든요, 실적은. 근데 좋은 거는 그냥 사실 삼성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가전도 하죠, 스마트폰 만들죠, 그죠, 반도체도 하고.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실적이 더 좋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분기당 3조, 4조 벌거든요. 하이닉스는 그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이닉스가 이익이 역전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반도체만 딱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한 가지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이제 거대한 이 AI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AI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거를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개인데 여기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을 못했어요. 이게 자꾸만 공급을 해야 하고는 싶은데 엔비디아가 퇴짜 놉니다. 예, 삼성은 아직 안 돼. 예, 아직 우리랑 안 맞아. 이런데 하이닉스 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어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거의 60, 70% 독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이닉스는 같이 들어가 있으니 그 수혜를 다 따먹은 거고 삼성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따먹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드디어 공급한다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좁혀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 HBM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칩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PC나 이런 데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도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칩까지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잘했던 AI 말고 그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갑자기 요즘에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차이는 일단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 차이에서 굉장히 벌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경쟁력에서 AI만 보면요 되게 떨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HBM이란 반도체는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쌓는 방식인데 엄청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반드시 탑재되는데, 이거를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AI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합한 거예요. 돈은 많이 드는데 이거 언제 시장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축소합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인력들이 어디 가냐면 하이닉스로 가버려요. 하이닉스에 가서 이 고급 인력들이 HBM에 계속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한 게, 언젠가 AI 시장 이거 열린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거 하자 했는데, 그 시기가 온 거죠. 22년 가을에 챗GPT 나오고 23년에 엔비디아가 HBM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필요한데 이거 좀 줘. 근데 준비된 기업은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걸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돈 안 된다고 그냥 밀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뼈아팠죠. 그 후로 2년 동안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 꼭 이것보다도 그때 좀 투자를 못하고 좀 소홀히 했던 게, 그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실제 이제 하이닉스의 기술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좀 나왔는데, 이제 많이 추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또 추격도 했고, 또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이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7월이죠. 테슬라가 자기네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게 금액이 23조나 됩니다. 23조나 되는 금액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 만나서 우리 거 좀 만들어 달라. 왜냐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설계만 해요. 우리 반도체 이렇게 할 거니까 설계하면 맡겨요. 그러면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그 설계도 받아다가 그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이 물론 대만의 TSMC보다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드디어 테슬라 수주를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 만들 거냐면 27년부터 만들 거예요. 수주 받아서 이제 양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강점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좀 밀리고, 거기에 또 대만의 TSMC에 비해서도 밀렸어요. 현재까지는 밀렸지만 이제는 복수를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그동안 칼을 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저는 좀 잘해내지 않겠냐. 기술은 괜찮아요. 기술은 어쨌든 괜찮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삼성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점은 사실 이제 기술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강점보다 왜 삼성이 그동안 못했을까? 약점이 뭐냐면 발열을 못 잡는데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거 들어갈 때 발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반도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경쟁사에 비해서 발열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실 때 발열 문제를 좀 잘 보세요. 이게 잡혔으면 이제 삼성전자는 경쟁 기업들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열 문제가 안 터져야 됩니다. 안 터진다면 삼성전자 순항을 할 거고, 또 터진다 그럼 또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발열 이슈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상으로 갈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나요? 일단 삼성전자가 저는 충분히 10만 전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추격자 입장인데 삼성전자 나쁠 건 없어요. 이제 추격자고, 엔비디아도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 더 좋아지거든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폭발하는데, 옛날에 하이닉스 혼자 갔다면 이제 그 과실을 삼성도 같이 따먹는 그런 구조고, 또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수주까지 따냈잖아요. 이건 하이닉스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과거 이 평균 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위치 자체가 높다고 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실적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10만 전자 이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적용받던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흔히 뭐 PER, PBR 이런 지표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있잖아요. 자본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게 PBR이거든요. 제일 높았을 때가 2.06배래요. 그게 옛날에 제일 높았을 때가. 그걸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12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엄청 좋잖아요. AI 사이클. 그래서 최상단 적용하면 충분히 12만 원도 저는 좀 가능한 자리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좀 그 위에 더 높은 위치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를 열어놓으셔도 저는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은 진행되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망가진 조건들을 이제 우리 교훈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급입니다. 공급. 다 공급으로 망가져요. 이게 수요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수요가 영원히 이루어진 않아요. 수요는 언젠가 꺾이는데 공급이 나중에 뒤따라갑니다. 그 수요가 꺾이는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공급 과잉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적자를 봐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슈퍼사이클 끝나고요. 갑자기 다음에 막 대규모 적자 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주의하셔야 될 게 공급이 너무 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6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27년 하반기부터 27년 하반기 28년부터는 좀 공급이 좀 크게 증가하는지 그걸 좀 유의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본격적으로 늡니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증설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고 아 이거 조금 우리가 약간 리스크 관리할 때가 왔나?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결국엔 주가 측면에서 보셔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좀 깨뜨리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금리.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미국도 금리 인하하죠. 우리나라도 금리. 전 세계가 돈 풀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22년도처럼 물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금리 인상하면 이 사이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하실 건 물가예요. 물가가 너무 튀어버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 올리면 이거 반도체 주가에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자금 조달 힘들어져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슈퍼사이클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튀어서 금리가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 27년 하반기에 고민해 보시고 물가가 갑자기 튀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슈퍼사이클에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시장이 요새 좀 어색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뭐 증권사 계좌 트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라는 게 결코 만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각별히 그 투자하시기 전에 사전조사 내가 투자하는 게 어떤 건지 나랑 맞는 건지 이런 또 기업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사전 조사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책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저도 책을 내긴 했지만 그런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에 또 정답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경험을 다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습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주식시장이 좋은데 이런 수익을 좀 잘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